이한주 위원장이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되기가 무섭게 오늘 대통령실 조직 개편안이 오후 3시 한 40분부터 계속 발표되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AI 수석실을 전과 달리 신설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 비서관을 성평등 가족 비서관으로 개명을 했고요. 시민사회 수석실은 경청 통합수석실로 확대를 하고 청년 담당관을 윤석열 정부 때 없던 담당관을 신설하고 대통령실의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위기관리센터의 안보실장 직속으로 둔다. 이런 식의 개념인데 일단은 이 중에서 AI 수석실 설치 그 이번에 선거하는 내내 가장 중요한 공약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방향은 맞습니다. 이게. 당연하죠. 네. 네. 그 모든 정부가 이제 아주 도달해진 하나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대표적으로 제가 좀 관여했던 게 그 박근혜 정부 때 미래 창조 과학부도 만들고 그 대단한 거를 관여하시군요 지금. 네. 그때 그래서 중국하고 그 사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창조 경제 혁신 사업이라 해가지고. 맞아. 그 박근혜 하면은 뭐 그냥 계속 욕만 하는 그 유시민 작가도 그 사업은 정말 문재인 정부가 계승했었으면 아쉽다 할 정도로 내용이 좀 그러니까 이제 국내 재벌들을 이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부산은 롯데, 뭐 대구는 삼성, 기억나요? 서울은 SK, 뭐 경기도는 KT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벤처들을 키우는 거예요. 대기업이 막 뺏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중국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제 돌아가셨죠 몇 년 전에 그 넘버2 리커창, 리커창, 국무원 총리 넘버2죠. 이제 그분이 한국에 와서 그걸 한중 정상회담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경제는 이분이 대통령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한중 간에 그러니까 한국의 좋은 벤처 회사를 중국에 상장시키겠다. 또 중국도 투자를 막 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성공했거든요. 저도 많이 관여했는데. 야, 그랬구나. 네, 지금도 그래서 저 그 펀드 하고 있죠. 근데 이번에 AI 그 100조 펀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중국하고 같이 이제 국부 펀드를 만든다든가 해서 판을 더 키워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있고 사업적으로는 당연히 그 대통령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이것도 또 뭐 무식한 사람들이 또 뭐 헛소리 하던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세금만 죽으라고 내냐 국민들도 돈을 벌게 해드려야지 저는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공무원들한테 나는 내가 무슨 혜택을 받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유용성을 못 느끼는 거죠. 특히 지난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이제 아니 국민들도 정부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 번 수익을 나눠주면 세금 내는 것도 줄이고 안 좋냐? 그건 맞는 말이잖아요. 정부가 돈을 벌어야지. 왜 공무원들은 허구한 날 세금을 뜯어먹어? 돌려줘야지 벌어서. 그러니까 저는 고위공무원 하려면 내가 대통령이면 고위공무원 하려면은 치킨집이라도 해본 사람 나 시킬 것 같아. 그 경제를 알아야 돼. 평생을 그냥 세금 뜯어먹잖아요. 행정고시, 뭐 판검사 이런 놈들. 세금을 뜯어먹기뿐만 아니라 체납도 하는 이준석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공무원인데. 그 엔비디아 같은 그 혁신기업 그런 거를 왜 정부가 출자해갖고 만드는 거 많아요 국부펀드가 그런 차원에서 집중하는 게 이제 AI 뭐 4대 전략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는 100조 부어가지고 100조를 벌자 200조 만들어서 국민한테 돌려주자 그런 일을 하자 이 아이디어거든요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정말로 찬성합니다. 우리 그 평론가님은 여러 가지 개편 방안 중에서 좀 주목해서 보신 게 좀 있습니까? 갑자기 난도없이 물어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태도나 스타일을 더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발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밑그림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일단 어제도 그렇고 요즘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회의하는데 오늘 제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보수 언론이 이걸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보수 언론 평가가 너무 흥미로워요. 이전에는 예를 들면 장관하고 국무회의 하면은 윤석열로 비유하면은 59분 동안 혼자 떠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꼬치꼬치 하나하나씩 다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고 답을 들어보고 물어보고 답을 들어보고 그러니까 묻고 또 묻고 했다고 보수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4시간 동안.
그 중간에 김밥 한 줄 갖다 놓고 김밥 한 줄하고 회의가 길어지니까 2시간 계획했는데 4시간씩 회의를 하니까 김밥 한 줄 갖다 놓고 계속 물어보고 답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는데 공무원들이 섬뜩했겠지. 주로 이제 차관급들이 많이 갔잖아요. 차관급이 섬뜩한 거야. 너무 꼬치꼬치 캐먹고 행정을 너무 잘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정치 경력이 굉장히 오래됐구나. 다 알고 물어보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뭐 느꼈다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전 대통령이 김밥 먹는 모습도 처음 봤고요. 막 마음속에 김이상궁이 먼저 먹어봤을까? 저거 배달한 김밥 아니야? 어떻게 대통령이 김밥을 먹어? 윤석열을 먹는 거에 완전 진심이야. 장어, 요리사. 아 진짜 약간 너무 비교가 되고 이제 막 네티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윤석열은 야 출근해나 잘 봐라 출근 안 했다. 이재명 대통령 잘 봐라 퇴근해나 잘 봐라 퇴근 안 하고 야근한다. 퇴근했나 잘 봐라. 퇴근 안 하셨다. 이게 아니 너무 진짜 아닌 게 비교되니까. 아니고 저 진짜 친한 공무원이 어제 저한테 밤에 문자가 온 거예요. 뭐라고 왔냐? 저 거기 갔었어요? 간 건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높은 분인데 문자가 오더니 이렇게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네. 이재명 정부가 확실히 윤하고는 차원이 틀리게 안정감이 있다 하더니 공무원들 죽었네 키키 이러더라고. 진짜 공무원들 죽었어. 우리 공무원들 너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보들보들 떨었을 거예요 지금. 맞아요. 공무원들은 떨게 만들어야 됩니다. 맞아요. 솔직히 맞아요. 말해서 공무원들 특히 고위 공무원들 하는 일 없이 세금 뜯어가는 사람들. 제가 보기에 30%는 잘라도 됩니다. 네, 그렇지만 뭐 함부로 자르는 것보다는 네. 일을 더 많이 맞아요. 그렇지.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좀 꼭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아까 김대중 대통령. 주신 것들. 네. 곧 올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그 이번 그 선거 그 지도 그래픽 네, 그거부터. 그래픽과 함께. 왜냐하면 지금 뭐 짧게 이번 선거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민주진영이 반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구름이 단 넘어가듯이 반성을 하고 넘어가더라고. 20% 이긴다, 뭐 65%다. 근데 사실은 졌잖아. 이준석이하고 단순 합산하면. 그 진짜로 뼈저린 반성을 해야 돼요. 저는 민주당에서 앞으로 국정 5년, 10년 계속 국가 경영 정치는 있어야 되니까 이번 선거에 대한 반성 백서를 치밀하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네. 실제로 졌잖아요. 49. 아까 아침에 이재호 장관 전화 오셔. 요 나올 때마다 아침에 연락이 오셔요. 예. 그래서 이재호 장관님은 사실은 굉장히 큰 격차로 질 거다. 국민의힘이. 그런데 너무 붙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재호 맞아요. 장관이 김문수하고 워낙 친하잖아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 지금 떠 있나요? 떠 있습니다 네, 지금. 떠 네. 있어요. 지금 보면 딱 갈라서 동서로. 왼쪽은 파란, 오른쪽 네. 빨강 빨간색. 이렇잖아요. 그리고 49잖아요. 이준석이. 근데 이준석 단일화는 저는 처음부터 그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했는데 끝까지 단일화 이슈에 그것도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더 경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메시지를 내거나 이제 왜냐하면 지금 오늘 그 한국갤럽 이런 거 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은 이유가 뭐냐? 예, 3등이 경제를 잘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가장 바라는 게 뭐냐? 60%가 경제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국민의힘에는 뭘 바라고 찍은 건데요? 국민의 반대지. 그러니까 예. 이재명 당시 후보의 아니, 그게- 도덕성이나 이런 게 싫다고 그 하는. 김문수의 청렴성 뭐 청렴성. 이런 거. 계속 그걸 그다음에 강조하고 나왔으니까. 2등이 네. 2등이 뭐냐면 청렴에서 1번을 찍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2번. 이제, 예. 김문수를. 그래서 네. 2등이 뭐냐면 두 번째 이유가 뭐냐? 네. 그냥 이재명이 싫어서예요. 이재명의 비호감으로 비호로. 그러니까 김문수 찍은 사람들의 사유가 그렇다는 네. 겁니다. 그렇지. 네. 그런데 하여간 그 그림을 보면 우리가 남북한 저기 뭐 남북한 지도인가 느낌이 올 정도로 갈라져 그렇잖아요. 있죠. 네. 근데 뭐 사실은 부울경은 이번에 굉장히 많이 갈랐어요. 땄어요. 예, 선전했어요, 40% 솔직히. 이상이면. 근데 지금 어쨌든 저기가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주된 지역구잖아요. 네. 예. 이게 얘들은 사실상 거의 TK 자민련화 된 건데 그리고 내란이라는 국가 반역 사건이 터졌는데 어떻게 49대 49냐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 원인을 잘 분석을 해야 앞으로 국정 5년이 좀 이렇게 순조롭게 갈 것이다. 왜냐하면 당장 내년에도 지방선거가 있고 그다음에 그 김대중 대통령 사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헷갈리거나 할 때는 저는 김대중 대통령 5년을 보면 그게 정답이 다 있습니다. DJ 5년에. 예, 예. 네. 그때 IMF라는 그 국난을 또 오. 뒤져갖고 네. 저 사진이
김대중 대통령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조지 소로스예요. 소로스. 아, 그렇구나. 요새 이름 잘 안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세계적인 헤지 펀드. 이 당시에는 진짜 세계적으로 3대 펀드 회장이었지. 그 유명한 그 조지 소로스가 저 직전에 어떤 일을 벌였냐 하면은 영국 중앙은행을 공격했어요. 파운드화. 영란은행이라 하죠. 영국 중앙.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항복했어. 그래가지고 수십조를 벌었어요. 그 한 방에. 야, 그랬구나. 그러니까는 사실 좌파 진영 내지는 뭐 민주 진영이라 할까요? 이 가장 싫어하는 상징적 인물이 저런 분들이거든. 조지 소로스. 쉽게 말해 당시만 신자유주의로 대변되는 신자유주의 쉽게 얘기하면 네. 완전히 초슈퍼 갑부들만 모아가지고 그런데 저분을 제일 먼저 초청했어요. 당선인 시절입니다. 저 사진이. 당선인 시절에 예, 왜냐하면 IMF가 터지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저분을 초청한 이유는 뭐냐 하면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원수라도 만나야 되는 거야, 필요하면.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또는 뭐 그런 차원에서는 뭐 저 사람하고는 적대적인 어떤 그런 많이 달랐겠죠. 이념인데 네. 그때는 우리가 달러가 다 빠져나가고 국제 금융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진짜로 큰 손이었기 때문에 조지 소로스 회장을 내가 모시고 이렇게 해서 국제 시장에서 우리를 신뢰하게 만들겠다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김대중이니까 저런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변호사님 말씀대로 민주당이 반성할 부분도 뭐 찾으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기본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던 건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서 국민의힘에 심지어 김문수 후보를 보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이유가 청렴하고 두 번째가 이재명이 싫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데 이따위 이유로 미래 비전 같은 거 하나도 없고 그렇잖아. 찍었다는 것 네. 자체가 그 사람들을 내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 때도 얼마나 많은 보수 진영의 사람들을 품으면서 빅텐트를 꾸렸습니까? 본인들이 가짜뉴스, 부정론,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이런 선택을 해놓고서 어떻게 이제 와서 저 뭘 오른쪽은 해달라고. 어떻게 죽여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언론이 개혁이 돼서 가짜뉴스가 최대한 그런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 엄단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리분별을 할 수 있게 해야죠. 아, 근데 굉장히 시원한 얘기이기도 하고요. 사실 마음속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감정적으로 저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방송 들어오기 뭐 어떻게 전에 했죠? 구경 기자하고 잠깐 얘기했던 걸 지금 이 변호사님이 그대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별로 할 기회가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이번 대선 결과 더 꼼꼼히 분석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출구조사 나왔을 때하고 그 다음날 개표 결과 보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도 섬뜩했거든요. 충격받았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서울만 하면은 이준석이 합치면은 5% 졌어요. 네, 서울은. 맞아요. 수도권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20대의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저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김문수 이준석 표 합치면 70%가 나왔어요. 20대에서. 최근에 그렇죠, 뭐 그렇죠. 대학생을 제가 만났는데 너네 친구들은 특히 인문대 학생인데 또 서울에 굉장히 좋은 대학생이에요. 그래 너네 친구들은 누구 찍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준석 아니면 김문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놈의 시끼들 막 아니 야 인문을 공부하는 것들이 멋있어야지. 그럼 어떻게 꼰대라고 생각.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네. 사실은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는 좀 더 맞습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데 너무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이 첫 시작할 때 진짜 실질적으로 행정가 면모를 보이면서 구체적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하게 국민들한테 내세워서 야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과시하거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자 일부터 해 필요한 것부터 갖다 놓고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 보면서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맞습니다. 뭘 조직하고 뭐 국민들한테 막 무슨 이거 보여주기식으로 해요 이 행정을. 말씀이 저는 굉장히 멋있게 들리던데 어제 지금 이런 이제 어. 오른쪽 빨간 현실이잖아요. 그 대통령은 대통치자가 아니고 대통합자다. 네, 맞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멋있더라고. 그래서 예. 하여간 그러저런 모든 게 많은 이렇게 어떤 모범 교본 지도 같은 게 또 김대중 정부 5년 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참고하면 뭐 대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시민사회 수석실을 경청통합수석실로 이름을 바꾼 것도 그런 이제 각계의 의견들을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품에 안고 수용하게 이런 뜻으로 보이고 그 밑에 수석실 밑에
청년 담당관을 두는 것도 아마도 이제 이준석을 지지한 사람들 이런 그렇지, 사람들일지라도 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가 긁어주지 못한 등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해결하겠다 맞습니다. 이런 의도로 좀 비추긴 합니다. 그런데 또 예. 청년 세대의 또 이번 투표 결과가 또 좀 긍정적인 것은 30대에는 이재명 후보가 1등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이준석이가 꼴찌야.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펜코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이제 남자 동료 방송인과 대화를 어제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그들이 불만인 것들이 뭐냐고 물었을 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그냥 싫고 뭐가 싫고 사회에 대한 불만 이런 게 가득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뭐냐 얘기해요. 뭐 국민연금이 본인들이 손해 볼 것 같대요. 국민연금 얼마나 내는데 지금 20대들이 취직을 안 하면 국민연금 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말들에 본인들이 현혹되는구나. 현혹이 되는 거야. 너네 이렇게 하면 못 맞아요, 받을 거야. 맞아요. 역차별을 받는데요. 어떤 부분에 역차별을 받는데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봐. 뭐 여성 주차장에 뭐야 이렇게 원하면 그걸 정책으로 반영할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아니래. 그냥 막연하게 역차별을 받는다라고 자꾸 선동하니까 정치에서 본인들이 굉장히 차별받고 그렇지, 있다고 그렇지. 느끼는 거예요. 맞아. 근데 30대만 돼도 직장을 시작하잖아요. 좀 사회를 알지. 시작하면 알게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당연하죠. 사실 20대 청년 수석 결정. 아니 저 아니, 담당관이라는 것도 수석인데 이거.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제 20대를 자꾸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저도 20대 불만 진짜 많았던 것 그럼요. 같아요. 확 진짜 세상 다 맞아요. 깨져버려라 그냥. 다 맞아. 망해버려라 이렇게 맞아. 생각했던 적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우리 사회의 어떤 그 남성에 대한 기대, 이런 윤리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성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군대 갔다 오는 게 제일 크거든요. 그렇죠. 그 왠지 그 기간이 굉장히 사실은 정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젊은 시절이 제일 중요한 기간인데 그 기간 2년에 가까운 기간을 지금 젊은이들이 날린다고 본인은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거기에서 오는 상대적인 어떤 열패감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꼭 논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확 그냥 자기 저주를 퍼붓고 싶어하는 또 그게 20대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좀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까. 맞습니다. 이걸 좀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이준석이가 일단 제거가 돼. 그리고 근데 최상병에 분노하지 않는 거 이런 게 되게 모순인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새로 이제 설치한 비서관실이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사법제도 비서관실입니다. 지금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사법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 비서관실을 신설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법부도 고쳐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대통령실이 명시적으로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올해 6개월 동안 빨리 해쳐야 되는 개혁 과제가 사법개혁이죠.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라 할 때 이거는 법원, 검찰을 포함하는 걸. 그러니까 검찰청을 없애는 거. 그렇죠? 이제 검찰청법 개정하고 또 해야 되겠죠. 또 그다음에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법원 조직법 개정. 이거는 대통령 저는 이거 대통령이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대법관 30명 늘린다 하는 거 이제 빨리빨리 맞죠? 진행한다 네. 했는데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어요. 좀 더 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공포 1년 보류하겠다. 그렇죠. 법안도. 네. 네. 그거는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뭐 박범계 의원인가 그 양반이 또 대도 않고 뭐 100명이었지 처음엔. 아니, 그 100명은 법조인 아닌 사람도 아, 대법관실 예. 그거는 진짜 인민재판이고 그래 되면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대통령이 딱딱딱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저는 굉장히 이 신뢰가 가더라고. 문영배 재판관님은 그거 이제 그만두실 때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런 법관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된다고. 그거는 헌법재판하고 대법관하고 좀 다릅니다. 헌법재판은 그렇죠. 그게 또 네. 가능해요. 네. 뭐 교수 출신이라든 해도 근데 이거는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전문적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헌법재판은 좀 상식적으로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게 많아요. 네. 이제 그 법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금 당장 그 재판 중단. 이재명 남아 대통령 있죠. 재판 네. 그것도 그거는 헌법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게 애매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재판이 걸릴 수 있잖아요. 취임하기 당연합니다. 전에. 그게. 그럼 5년 후에 재판 받는다 이거니까 국정 안정이 중요하지 재판이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죠. 그럼 뭐 몇 달 하다가 또 대통령 그만두고 이건 개판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돼야 되고 이게
전체적으로 그거를 총괄하고 할 수 있는 자리가 그는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근데 다음, 어떻게 네. 이렇게 생각이 비슷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일을 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당분간 보이고 그리고 개혁까지 했으면 지금 이제 3대 특검법 통과시키는 거 국민들이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뭐 그걸 또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그거 하고 상법 개정안 이런 건 빨리빨리 처리하고 그런 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는 거는 그러니까 개혁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하고 개혁을 하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막 뜯어 고친다고 개혁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돼요. 한번 법을 뜯어 고치고 나면 그러니까 검찰개혁 어설프게 하면 결과가 사실 굉장히 빈틈이 많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빈틈이 생기지 않고 실제로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뭔지 그까지 갖다 놓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법관 30명으로 늘리는 거 저도 찬성하고 충분히 가능한 문제인데 그러면 상고 사건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그 밑에 있는 법원들은 어떻게 할 건지부터 시작해서 다 갖다 놓고 해야 될 거고 예를 들면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검찰 개혁한다고 했더니 수사권을 대부분 다 경찰에다 주니까 경찰이 과부하가 걸리는 현상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게 작동할 건지도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일단 입법부는 민주당 입장에서 마음이 급하잖아요. 막 속도를 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사법제도 비서관을 두면 어쨌든 대통령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정협의가 네. 같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일정하게 큰 틀 안에서 같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지금 대한 이 게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게 그 이제 항상 문제가 지금 특검 3개. 세계 돌아가죠 이제. 지금 바로 정치보복이라고 또 프레임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정치보복 프레임에서 완전히 독립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민생 경제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끊어내는 그거를 굉장히 신경 써야 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특검의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죠. 네. 추천 받아가지고 임명하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 정부는 신경 쓰지 마라. 그렇지. 나는 네. 그거는 그냥 독립적으로 알아서 그렇죠. 해라. 네. 그리고 끝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불가피하게 그 공수처가 해야 될 역할이 크잖아요. 공수처 수사 대상인 자들의 특검 말고도 처리해야 될 게 많단 말이에요. 이 공수처장을 잘 뽑아야 됩니다. 굉장히 유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배짱이 있는 그런 분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뽑고 그냥 손 떼면 되는 거예요. 공수처장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 그리고 나는 그냥 민생만 나는 집중한다. 이거를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 프레임에 걸리거든. 왜냐하면 당신이 12개 제목에 5개 재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아까 봤지만 오른쪽 빨간색 있잖아요.